이제는 정말 끈적끈적해지는 무더운 여름날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제법 더워진 날씨. 이제 본격적인 리그 레이스에 접어들었는데요. 빅버드의 분위기는 정말 환상적이었고 뜨거웠습니다. 12,000명이나 와주셔서 마음껏 응원하고 마음껏 야유하고 마음껏 수원을 외치며 시작한 이로빈의 첫 경기. 그리고 우리 수원은 보란듯 승리를 가져와 환상적인 빅버드의 밤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다소 어려운 경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와 다르게 우리 수원은 강한 힘을 보여주었고 선두를 향해서 치고 나갈 수 있는 귀한 모멘텀을 만들었습니다. 언제나 저희 팟캐스트를 청취해 주시고 애정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여러분, 이제서야 진짜 수원의 시간이 왔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것, 무더워지는 여름에 지칠 법도 하지만 마음 단단히 먹고 더욱 뜨겁게 수원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늘 그렇듯 널 따라가 수원을 따라가겠습니다. 오늘도 골다방 크루 찾아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골다방 크루 팟캐스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골다방 크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분 좋은 소식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너무 기쁜 것 같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오늘도 나와주신 패널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독설가 건어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건어스님 나와주셨고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직관 승리, 오랜만에 대승을 만끽하고 돌아온 청주 사는 계랑 강윤입니다. 아, 진짜 오랜만에 얼마 만에 승리하신 거죠, 직관이? 직관 승리요? 제가 3월 달에 이랜드랑 코리아컵 이긴 거 보고, 예. 그 이후로 직관도 자주 못 갔고, 간 거 다 비겨가지고. 맞아. 한 2달 만인가? 승리를 보고 온 것 같아요. 3달 만인가?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이 굉장히 힘들지 않으셨을 거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제가 이제 보통 그 저녁 경기를 보면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에 서울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청주로 돌아가거든요. 쉽지 않은데. 근데 그때 잠들면 밤잠을 설쳐요. 아, 또 집에 오면은 잠이 안 오니까. 그래서 무조건 뭘 봐야 되는데 지고 나면 하이라이트 따위 보기가 싫어가지고 굉장히 괴로운데 이긴 날은 하이라이트 돌려보고 바로 뭐 분석 영상 있으면 돌려보고 다른 팀 경기 이기면 기분 좋아서 다른 팀 경기도 보잖아요. 천안, 인천 하이라이트 보고 그러다 보니까 매우 깔끔하게 와서 바로 집에 와서 깊은 수면 취할 수 있었습니다. 오시는 길에 그 천안 인천전을 보셨군요. 그렇죠. 바로 봤죠. 무조건 봐야죠. 네, 도파민이 퍼졌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날이 아길로온도 생일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대한 축하 파티가 경기장에서 열리기도 했는데 하필이면 또 와이프랑 생일이 똑같아가지고 좀 그랬어요. 근데 이런 장면들이 저는 꽤 재밌게 봤거든요. 네, 공교롭게도 지금 이 팟캐스트를 녹음하고 있는 한 분의 가장 소중하고 가깝고 존경하며 사랑하는 분의 생일과 겹쳐가지고 여러모로 의미 있는 날이었는데요. 이겼기에 망정이지 경기마저 졌으면 어쩔까 제가 생각해도 아찔했던 그런 날이긴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팬들한테는 아길이라는 애칭으로 불리잖아요. 아길레온이. 네. 이 아길레온은 2005년 구단 10주년을 기념해서 탄생했던 구단 공식 마스코트입니다. 벌써 20살 성인이 됐어요. 이제 군대 가야겠다, 아길이, 그죠? 모티브는 독수리의 얼굴에 사자의 몸을 합친 그리폰이라는 그리스 신화 속의 상상의 동물이고요. 설정상 우주에서 수원으로 불시착한 외계인입니다. 네, 아길레온이 벌써 이제 20살이 됐으니까 그 역사가 오래돼서 그런지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들이 많은데요. 먼저 우리 팬들에게 가장 이슈였던 것 중 하나가 아길레온의 K리그 마스코트 반장선거 출마를 떠올리게 됩니다. 당시에 수원이 성적이 좋지 않아서 수원의 지지자들이 아길레온이라도 1등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매일같이 출석해서 투표하고 그래서 초반에는 매우 압도적으로 20년에 처음 선거했을 때는 그랬다가 반장이 됐죠. 네, 나중에는 이제 울산이 치고 올라오면서 울산의 미티가 미팅가 하여튼 걔가 이제 치고 올라왔던 걸로 기억을 해서 아주 팽팽했던 기억까지 납니다. 2020년서부터 22년까지 3년 연임했어요. 아길레온이 마스코트 반장으로. 그리고 23년에도 역시 유력한 후보였으나 또 연임하면 노잼될 것을 우려한 K리그 측이
명예반장으로 활동하라고 위촉하면서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고 울산의 미티가 마스코트 반장에 당선됐습니다. 그 마스코트 주제에 아길레오는 개인사도 있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 아기리가 돌싱이에요. 아, 진짜요? 배우자인 아길레오나 딸 레나, 아들 레온과 같이 마스코트로 활동을 했는데 K리그 마스코트 반장으로 활동하느라 가정이 소홀하면서 가족들이 원래 행성으로 돌아갔다고 본인이 우리 구단 공식 영상에 밝힌 영상이 있어요. 네. 아, 그래서 사실상 기러기 아빠가 아니고 돌싱이다. 아. 돌싱인 상태다라고 있어요. 그 이혼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수원 삼성 공식 그 계정에서 아기리 영상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네. 저는 아직 미혼인데 저보다 아기리가 낫네요. 그래도 한번 갔다 오고. 그리고 좋아하는 음식이 갈비래요. 아, 네, 뭐 국룰이죠, 뭐. 네, 수원 적이니까 마스코트니까. 그리고 구단 마스코트로 후원해 주시는 스폰서에 따라 좋아하는 음식이 바뀌나 봐요. 그래서 옛날에는 부땡 치킨 네, 가장 좋아하는 음식인 적이 또 있고 그래서 네, 그런 것도 웃기고 가장 좋아하는 선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기리가? 모르겠네요. 이름을 누구야? 유추해 보면 뭐지? 제주와 인천에서 뛰었던 아길라르래요. 이유는 아길라르여서 이게 다 코스타리카 국가대표. 네. 그 반장 선거 나가면서 밝혔던 본인 프로필에 다 적혀있던 내용을 제가 한 번 더 소개해 드렸고요. 네, 오랜 기간 우리 팀과 함께하면서 여러 서사가 쌓이고 있고 또 경기 전이나 중간에 팬들과 재밌게 소통하는 아기리가 벌써 20살이 되었다는 게 신기하고 또 놀랍습니다. 축하하고 오래 함께하면서 기쁨의 순간을 또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랑은 나이 차이가 꽤 20년 차이 나네요. 나네요. 네. 벌써. 꽤 나네요. 꽤. 아무튼 생일 너무 축하하고요. 이런 마케팅을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정말 놀랐고 재미있었고 경기장 찾는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구단을 또 칭찬하게 된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길레온 생일 축하합니다. 자, 경기장에 제 N석을 보고서 놀랬어요. 반데라가 더 늘어난 느낌이었고요. 그 시각적인 응원 효과가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이런 퍼포먼스가 가능한 거 우리니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23년부터 이 팬들의 응집력이나 이 개개인의 파워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엄청 강해진 것 같아요. 맞아요. 엄청 공감합니다. 네. 옛날에 대해서. 작년에도 2부로 떨어졌음에도 평균 관중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맞아요. 네, 특히나 올해는 이적 시장부터 시작해서 팬들의 기대감과 응원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아쉽게도 영상으로만 접하고 있는데 영상을 볼 때마다 좀 소름이 돋아요. 그 정도요? 네, 특히나 이번 파도 타기는 엄청났습니다. 네, 그 현장에 함께 있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러웠고, 또 재밌었던 게 이 부천전 해설위원이 이게 뭐 정확히 제가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이제 선수 출신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선수일 때 빅버드에 오면 이 팬들의 압도적인 응원에 위축도 되고, 그분이 정확하게 이제 한 워딩이 생각은 안 나는데 팬들이 내려와서 자기를 주먹으로 때릴 것 같은 그런 위협감을 느꼈다고 해요. 그 응원을 보면서. 그 시절에는 진짜 때릴 것 예. 그 때린 분도 있잖아요. 알사드와의 경기에서. 네, 그래서 진짜 이 팬들의 응원이 가면 갈수록 더 이제 대단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진짜 올해는 이 빅버드가 원정팀들의 무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김포전 때도 보니까 원래는 이제 반데라가 그 코어에만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 반다가 위치하고 있는 반다대 5만 위치하고 있는 코어에만 있다가 김포전 때도 늘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부천전 때는 N석 전체에 반데라가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그냥 들어서면서 그걸 보는 것 자체도 굉장히 멋있다 느꼈는데 그 이제 반데라 흔드는 모습을 그 인스타에 다오리 계정을 가보시면 다오리가 잘 설명해 줬는데 전체를 잡고 흔드는 게 아니라 끝을 잡고 흔들라고 말해주거든요. 근데 그걸 같이 이렇게 막 흔드는 장면을 저희는 이석에서 보잖아요. 너무나 멋있고 웅장하더라고요. 이 반데라도 반다도 응원가도 따라하는 타 팀들이 좀 있잖아요.
예. 근데 그 근본이 얼마나 다른지 이번에 프렌테 트리콜로가 행동으로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확실히 그렇게까지 반데라가 막 사이드까지 있으면 타 팀에서 같은 경우는 분명히 안 보인다고 그냥 징징징징 징기스칸 했을 거예요. 예. 뭐, 그, 1부 리그에 있는 모 팀은 깃발 휘두르지 말라고 안 보인다. 팀에서 그죠? 깃발 관리 들어가고. 예. 보니까 예전과 달라진 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엔석 그 사이드 가면은 응원을 잘 안 하는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요즘에는 엔석의 사이드까지 꽉 차잖아요. 그쵸. 뭐 쉴틈, 그 빈틈이 없이 꽉 차는데 제가 이렇게 가끔씩 유심히 봐요. 근데 이 사이드에서도 굉장히 열정적인 응원들이 많이 나오는 걸 보면서 이거는 기존에 우리 소모임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그 응원을 노력해 주신 유지하기 만큼. 위해서 예. 노력해 주신 만큼 그 결실을 맺는 게 아닌가. 그 개인 지지자분들께서도 이제는 주눅 들지 않고 그 문화를 잘 이어서 나가시는 거 아닌가라는 그 굉장히 흡족합니다. 네. 맞습니다. 멋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정말 우리 팬들이 대단한 것 같고요. 정말로 우리 팀이니까, 우리 팀 서포터니까 가능한 그런 퍼포먼스이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 끝나고 최용준 선수가 관중석에 난입을 했는데 처음에는 팬들을 위해 사인해주러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었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예, 제가 이제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본 내용을 먼저 좀 말씀드리면 선수단 인사도 다 끝나고 이제 모든 게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최영주 선수가 그 본부석 쪽에서 이석 쪽으로 그라운드를 가로질러서 막 뛰어오더니 관중석에 있는 누구를 향해서 막 뭐라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인이 왔나 아니면 아는 팬이 있나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대로 펜스를 넘어서 이석으로 들어왔고 주변에 팬들이 몰리니까 양해를 구하고 이석이 끝까지 뛰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그 최영준 선수가 찾았던 누군가가 2022년 12월 안타까운 사고로 그라운드를 떠나게 되었던 현 장애인 사격 선수이자 전 제주 유나이티드 골키퍼였던 유현수 선수였더라고요. 유 선수가 빅버드를 찾았고 제주 시절 동료였던 최영준 선수가 유 선수를 만나려고 이석으로 넘어온 것이었습니다. 최영준 선수가 팀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이 참 멋있잖아요. 뭐 맞아요. 머리 받고 뛴다는 둥. 이번 경기에서도 약간 몸싸움이 일어났을 때 먼저 달려들어가지고 싸우려고 탁 드는 그런 모습들, 나이 있는 선수로서, 노장으로서 해주는 멋진 말들이 이렇게 되게 멋있었는데, 이날의 모습은 멋있음을 넘어서 존경스러운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그 행동에. 저는 이제 최영준 선수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요. 오늘부터 지지 관계를 벗어나 최영준 선수와 저는 한 몸이고 일체고 최영준 선수에 대한 공격은 저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할 예정입니다. 진짜 그거 보고 있는데 저는 딱 그 생각 떠올랐습니다. 불꽃 남자. 불꽃 남자 최용준. 너무 멋있고 이거는 뭐랄까요. 꾸며낼 수 있는 그런 행동이 아니었어요. 그쵸. 그렇게까지 해서 올라와서 한 행동들이 뭐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게 너무 잘 느껴져가지고 제가 또 이번 시즌 어웨이 마킹이 또 최용준 선수 아닙니까? 후회가 들지 않는 최선의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빅보드에서 많이 사랑받으면서 선수 생활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경기장에서 저희가 좀 여러 가지 선물을 받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 좀 언급 짧게 해드리고 축구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님이시고요. 그 인스타 아이디가 아마 아이언람 80님이신 것 같아요. 추측해 보건데 그 직접 만드신 그 청백적 팔찌를 직접 저희 찾아오셔가지고 선물을 해주시고 가셨어요. 저는 오실 때 약간 좀 오다기리조 아세요? 오다기리조? 약간 좀 이미지가 닮으셔갖고. 네. 저는 신성우. 맞다. 신성우가 더 닮은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연예인 신성우. 신성우 젊었을 때. 굉장히 이게 칭찬입니다. 네. 듣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너무나 감사해서 이 자리를 통해 감사 인사 제대로 드리려고 합니다. 만드신 팔찌도 이게 정성이 있어야 만들 수 있는 그런 팔찌더라고요. 정말 손이 아프셨겠다 싶은데, 야, 이걸 저희가 받아도 될지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감사했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인스타 DM으로 전날 왔었어요. 경기장 전날. 몰랐었어요. 네, 예. 근데 제가 그 인스타 DM 이런 거를 잘 확인을 안 하니까 모르고 있다가 누가 이제 인스타로 그 스토리 태그를 한 걸 보니까 이제 요청에 일이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야 무슨 또 광고인가 싶어가지고 눌렀는데 이제 그 분이 이제 팔찌를 나눠드리고 싶다고 전날 연락을 주신 거를 제가 정확하게 5시 50 몇 분? 거의 경기 시작 7시 경기인데.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부랴부랴 연락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경기장 들어가셨는지 답장이 없다가 추후에 이제 연락을 주셨는데 원래는 이제 10개를 주시려고 10개를 준비를 했다가 제가 답장을 늦게 하는 바람에 이제 주변에 있는 어린이들한테 4개를 주고 6가밖에 안 남았다.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우 이 죄송할 일이 아닌데 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렇죠. 이제 오히려 제가 연락을 너무 늦게 드려서 죄송하다. 또 주시려고 일부러 찾아오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진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저도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 건어스님 거는 제가 지금 갖고 있으니까 만나면 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구독자님 인스타 계정을 구경가 보니까 저희 나눠주신 것뿐 아니라 많이 만들어서 많은 분들에게 나눔을 경기 전에 하셨더라고요. 이미? 네, 한 50개 정도 만드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만드는데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만듦새도 너무 좋고 디자인도 이뻐가지고 어디서 팔면 사고 싶을 정도인데 그거를 그렇게 고생해서 만드셔서 나눠주셨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마음뿐이고요. 정말 이제 스케줄 때문에 고민하다가 부천전 간 건데 가길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희한테 10개 주실 거, 4개를 더 이제 그 주변 어린이들한테 나눠주셨다고 하는데, 정말 잘하신 것 같고요. 뭐, 어린이들 나눠주신 그 마음씨도 너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 잘 쓰겠습니다. 저희가 뭐 이런 걸 바라고 이런 건 절대 아닌데, 죄송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더 많은 거를,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수원을 위한 컨텐츠로서 많은 분들에게 그런 관심도 받고 그런 사랑도 받고 있으니까 이거를 되돌려 드릴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좀 찾고 있음을 항상 저희들끼리도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또 저희가 받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근본의 그룹 여우꼴에서 저희에게 리사이클링 파우치,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말씀드렸었던 그 축구수도라는 여우꼴의 그 배너를 이제 교체하는 그 과정에서 기존 배너를 재활용해서 파우치로 제작한 것을 저희 골다방 크루에게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정말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거라 깜짝 놀랐습니다. 예, 경기 끝나고 주셔가지고 이것도 너무나 저희가 정말 이거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을 정도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듣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너무 감동했어요. 제가 이제 약간 탐나는데 좀 이런 말하면 현실적인 얘기긴 한데 동전이 생길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떤 용도가 좀 없으니까 살까? 그러니까 저도 구매를 같이 할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아예 선물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 거대한 통천을 잘라서 리사이클링 한 거잖아요. 그래서 디자인이 각각 다른데 저는 운이 좋게 제가 멋있다고 생각한 부분에 디자인을 받게 돼서 그것도 너무 좋았고 그 화면을 봤던 것보다 질도 좋고 디자인도 좋아가지고 뭐 억지로 동전이라도 만들어야 되나 아니면 화장품을 조금이라도 사서 들고 다녀야 되나 립글로즈라도 하여튼 고민 들 정도로 너무나 이게 갖고 다니고 싶을 정도로 소장하고 싶을 정도로 디자인이 좋았고요. 이거 관심 있는 분들은 인스타그램에서 여우꼴 검색하시면 바로 여우꼴 계정이 뜨거든요. 한번 구경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보시면은 대형 파라솔을 아마 2개 정도 돌리시는 것 같아요. 파라솔 형님이랑. 듀얼 코어네요. 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또 또 다른 근본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원 축구 수도라는 통천이죠. 배너를 이제 리사이클링해서 저희가 또 받은 거 아닙니까? 근본을 같이 공유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정말로 그 부분이 저는 감동이었고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여우꼴 여러분들과도 저희가 무엇이라도 좀 뭔가라도 좀 뭐랄까요? 콜라보레이션? 협업?
우리만의 생각일 수도 있는데 무엇이라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면 그런 것도 한번 제의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정말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옥골 여러분. 네, 저희가 받은 선물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감사한 마음 꼭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렸고요. 사실 저희에게 여러 가지로 관심 보내주시고 매경기 과자 음료수도 주시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저희에게 응원만 보내주셔도 많은 힘이 되고 위로받고 하니까 앞으로 그런 마음들만 보내주셔도 저희 더욱 힘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내주신 선물들 저희가 그만큼의 더욱 가치 있는 One for the Swan, 수원을 위한 가치 있는 컨텐츠들을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공감이 될 수 있는 채널로 성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난 경기 리뷰하면서 뭔가 좀 처진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수원 경기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다 보니 경기 결과에 따라서 분위기가 따라가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이번 주는 네거티브에서 파지티브로 돌아왔습니다. 부천전 대승 소식과 부천전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장 다녀오신 강윤님부터 이번 경기 짧은 감상평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옛말에 삼세번이라는 말이 있죠. 삼국지 유명한 고사로 삼고초려라는 말도 있고요. 우리 팀은 수원 삼성입니다. 왜 이런 소리를 하냐? PK를 3번째 차니까 드디어 넣더라고요. 괜히 한번 엮어봤습니다. 여러모로 혈이 뚫렸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막혔던 PK의 혈도 뚫렸고 네, 중요할 때 남들이 좀 어려울 때 우리도 같이 미끄러지던 징크스의 혈도 뚫렸고 선빵 맞고 정신 못 차리던 혈도 시원하게 뚫린 경기였습니다. 네, 정말로 공감하는 표현인 것 같아요. 혈이 그야말로 시원하게 뚫렸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카톡방에서도 여러 번 저희끼리 말을 했던 것 같은데요. 부업 세왕이었습니다. 아하. 부업 세왕. 브루노 실바가 없으면 브루노 마스 없으니까 세미니가 왕? 어쨌든 세미니가 왕이던 세라핌이 왕이던 어쨌든 왕이 됐죠. 이 지난번에 브라이언이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날이 더워지면 경기력이 더 좋아질 거다. 제가 비웃었죠. 비웃었는데 도계자를 또 시전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올라가는 기온과 함께 세라핌의 경기력도 올라가고 있고요. 부천전과 같은 활약이라면 오른쪽 윙의 보강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아하. 정말로 잘했기 때문에 건너스님께서도 이런 칭찬을 해주신 거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선발 라인업에 변화가 꽤 있었죠. 저희가 예를 들어 다소 고전하고 있는 박성수나 고종현을 이제 선발에서 배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배제를 했단 말이에요. 감독님의 의중이 좀 궁금했어요. 라인업은 왼쪽부터 이기재, 레오, 권한규, 정동윤 선수가 좀 오랜만에 나왔고요. 미드필더는 최영준 선수와 이규성 선수, 그 다음에 그 위에는 김지호, 파울리뇨, 세라핌, 원톱은 김지현 선수가 나왔습니다. 그 일정 부분은 저희가 한번 기대해 봄직한데 라는 부분도 있었는데 또 일정 부분은 예상 외인데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요. 이 라인업에 대한 그 각자 한번 코멘트들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거는 경기가 끝났으니까 결과를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경기들에서 불안했던 수비에 대한 일단 보강이 있지 않았을까 싶고 경기 내용을 봐서도 확실히 좀 더 안정감 있는 수비를 보여줬다라고 저는 이렇게 봤고요. 특히 공중볼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였던 고종현 대신 투입된 레오 선수가 이것을 확실히 더 나아진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습니다. 박성수 선수에 대해서는 그 변상환 감독이 인터뷰에서 김지호는 선발로 투입되었을 때 더 좋은 모습을, 박성수는 게임 체인저 역할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이기에 출전 명단을 정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저는 그 생각에는 매우 동의합니다. 커더스님은 좀 어떠세요? 먼저 고종현 선수의 선발 제외의 경우에는 두 가지를 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경고성 제외. 그러니까 잦은 실수와 메시지를 던진 거다. 그러니까 잦은 실수와 좋지 않은 플레이를 보여줬기 때문에 좀 제대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너 앞으로 선발로 안 쓸 거다라는 메시지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강윤님께서 말씀해주신 이 경합에 대한 약점이 이번 부천전에서는 큰 리스크가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이번 경기에서 레오 선수가 경합에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예, 후방 빌드업에서는 뭐 살짝 아쉬운 모습도 보여주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수비는 되게 좋았고요. 이 박승수 선수의 선발 제외는 뭐 조금 의외였긴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일류첸코 선수가 후보 명단에 들어간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최근에 폼이 너무 좋은 김지현 선수를 파울리뉴 선수 때문에 뺄 수도 없는 노릇이었기 때문에 예, 차라리 김지호 선수에게 한 30분 정도의 시간을 주면서 일류첸코에게 나머지 60분을 완벽하게 뛸 수 책임지게. 있도록 체력 안배를 하지 않았나라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의도가 되게 잘 맞아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저는 굉장히 공감하는 게 뭐냐면 그 일류첸코가 선발로 뛰어서 후반에 누군가가 교체되는 것보단 경기 중간에 나오더라도 끝까지 마무리 짓는 게 훨씬 더 우리한테는 좋은 전술 형태일 것 같아서 그렇죠. 매우 동의합니다. 네, 이 조금 의외의 선발은 정동윤 선수였는데요. 이 폼이 최절정인 이건희 선수 대신해서 이 정동윤 선수를 선발로 내세운 이유가 뭘까? 이 경기를 좀 다시 보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역시나 이 선수가 가진 장점과 이날 전체적인 경기 컨셉과 연관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건희 선수는 측면에 머물면서 약간 직선적인 움직임이 좋다면 정동현 그렇죠. 선수는 중앙과 측면을 모두 오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중앙에서의 숫자 싸움을 할 때나 또 후방에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2-4 빌드업 형태 혹은 3-2 빌드업 형태를 가능하게 만드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날 이 선수의 선발 기용의 의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것 또한 감독의 매우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그 선발 라인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아쉬운 부분도 지적을 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확실히 감독님 의중에 의해서 결과까지 이어졌던 그런 선택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또 한번 저희가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여기서 한마디만 더 보태고 싶은 게 어떤 변화로서 결과를 내는 건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이건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제 의견임을 먼저 얘기하고요. 포백에 있어서는 이제는 리그 끝까지 같이 갈 완벽한 선발 라인업을 결정짓는 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시점도 듭니다. 왜냐면 그 앞에서는 변화를 얼마든지 가져와도 좋지만 최소 센터백, 최대 포백은 가능한 한 변화 없이 유지되는 게 좋습니다. 왜냐? 수비 조직력 때문입니다. 뭐 뒤에서 좀 더 얘기하겠지만 여기까지만 얘기하고요. 이것도 이제 고민해 볼 시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와 맞물려서 이제 고정현 선수를 꾸준히 넣어야 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의 고민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날 보면은 그거 같아요. 고정현 선수의 빌드업이냐, 레오 선수의 수비력이냐. 근데 후자를 선택한 게 아니었을까. 사실은 이번 경기에 레오 선수가 그 빌드업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랬어요. 저는 오히려 고정현 선수가 앞으로는 진짜 선발로 나오기 되게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이제 근데 이 정도 폼을 레오가 계속 보여준다면. 네. 물론 이제 상대 팀에 따라서 상대가 들고 오는 전술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레오 선수는 뭐 초반에는 저희가 살짝 밀렸을 때는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어요. 근데 전체적인 기록이라든지 전체적인 경기를 봤을 때는 저는 오히려 더 권한규 선수와의 조합에서 괜찮았다라고 봤습니다. 네, 하여튼 뭐 자세한 이야기는 또 뒤에 가서 얘기할 거니까요. 하도록 하고요. 저거 뭐 고정현 선수를 제가 싫어한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좋아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고정현 선수 좋아한다고. 근데 냉정하게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서 자꾸만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 그만큼의 그 차지하는 역할도 굉장히 크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이 전반 시작되자마자 물러서질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예상을 했었죠. 마치 지난 부천 원정에서의 부진이 생각났었는데요. 부천이 어떤 식으로 수원을 상대했다고 보셨습니까? 부천의 경기 방식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경기를 보면서 좀 다른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부천이 전반 28분 선제골을 넣기 전까지는 수원의 일방적인 흐름이었거든요. 네. 간혹 부천이 라인을 올려서 압박하는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전방으로 나가지 못하거나 볼을 다시 후방으로 보낼 때 이제 그 타이밍에 맞춰서 라인을 높게 올리면서 압박을 가했는데요. 아마 초반에 우리가 백패스를 하다가 양영모 선수가 이제 패스 미스 한 것 때문에 아마 그렇게 현장에서 보신 분들은 우리가 되게 전반전에 고전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실점도 했으니까. 네. 근데 실제적으로 중계로 본 저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경기력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좀 선제골 먹힌 거에 대해서는 되게 아쉬운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현장과는 되게 좀 보는 시각 자체가 좀 달랐다라는 거고. 그랬군요. 예. 이제 그러다가 부천이 선제골을 넣으면서 좀 흐름을 탔었는데요. 그렇지만 뭐 엄청 위협적인 장면이 있진 않았습니다. 예, 저는 오히려 부천이 수원의 이날 전략을 예상하지 못한 것처럼 보였는데요. 왜냐하면 김포가 전반이긴 했지만 수원의 공격을 어떻게 하면 막아낼 수 있는지 저는 답을 보여줬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부천의 전략가인 이영민 감독이라면 이걸 더욱 발전시켜서 들고 나왔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냥 평소 본인들이 하는 수비 방식을 들고 나왔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수원이 사이드에서 볼을 굉장히 편하게 잡을 수 있었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했던 윙백이나 윙이 상대와 1대1로 마주하는 상황이 엄청 자주 나왔었습니다. 이 수원이 전반을 주도하면서 일방적으로 경기를 몰아붙였지만 우리의 이제 마지막 패스가 매우 아쉬웠기 때문에 골을 넣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천이 잘했다기보다 우리의 마무리가 매우 아쉬웠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확실히 현장 느낌과 중계에서 본 느낌은 좀 다르긴 하네요. 그렇죠. 예. 왜냐면 현장은 아무래도 감정적으로 보니까 경기를.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게 생방으로 봤을 때는 뭔가 될 것 같은데 안 되니까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아, 경기력 되게 안 좋은 것 같고, 아, 왜 이렇게 경기가 안 풀리지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경기를 다시 이렇게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PK를 먼저 얻어내기도 했잖아요. 그게 골이 안 들어가서 그렇지. 그래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현장에서 감정적으로 보셨을 강윤님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저도 건너스님과 매우 같은 의견이에요. 제가 현장에서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았나요? 우리가 못하진 않았다고? 경기력이 개판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골을 못 넣었으니까. 안 맞는 느낌이다. 그러니까 맞지 않는 옷을 입은 느낌이다. 제가 맞지 않는 옷을 입은 느낌이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왜 그러냐면 뒤에서도 얘기할 건데 우리가 자꾸 크로스 공격을 시도를 하는데 박스 안에는 사람이 적어요. 맞아. 그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왜 이 형태를 계속 유지하지? 그러면서 이제 지난 시간 팟캐스트에서 세미님이 컷백 공격을 시도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맞아. 그게 정말 필요했던 건데 뭐 그랬고 건너스님이 저는 의견과 굉장히 동일하고 저도 이제 경기를 다시 보면서 준비를 하면서 생각했던 게 똑같은 게 뭐냐면 우리가 첫 실점할 때까지 부천이 유효 슈팅이 없어요. 슈팅 3개를 실점까지 슈팅 3개 하거든요. 바산이 프리킥, 그다음 티아깅류 중거리 슛, 그다음에 이상혁 선수 헤딩 득점. 이 득점만 유효 슈팅이었고 다 박스 바깥에서 멀리 벗어나는 슛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에게 그렇게까지 찬스를 안 준 거죠. 근데 중간중간 전방 압박에서 이제 레오 선수를 향한 압박 때 막 위기 상황이 벌어진다거나 아니면 양용모가 급하게 롱킥으로 전방으로 볼을 방출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거나 혹은 우리가 공격을 하는데 제대로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다거나 하니까 인상적으로 밀렸다라는 인상을 받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점유율도 65대 35로 수원이 크게 앞섰고요. 그러네요. 슈팅 수는 양 팀이 7개로 같았는데 유효 슈팅은 부천이 4개, 수원이 3개로 하나 차이. 그렇게 밀렸지는 않고 오히려 이제 PK도 방금 말하신 대로 얻어낼 정도로 우리가 밀어붙였고 그랬지만 이것도 건우쌤이 이미 잘 말해주셨고 저도 똑같은 내용을 적었는데 마무리에서 세밀함이 아쉬웠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경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상대 문전 근처까지는 잘 갔지만 슈팅이 안 되거나 아니면 슈팅이 막히거나 그쵸. 혹은 사이드를 잘 팠지만 크로스가 길거나 계속 이런 식이어서 결정짓는 슈팅 장면을 못 만들기 때문에 답답하다는 느낌과 우리가 좀 밀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긴 한데 경기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밀리지 않았고 또 어쨌든
우리가 이제 파이널 서드라고 그러죠. 공격 지점까지 가지고 가는 거는 굉장히 편하게 잘 가져갈 정도로 뭐 경기력 자체는 이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네, 뭐 크로스나 마지막에 방출되는 패스, 그러니까 즉 마무리되는 슈팅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아쉽다 보니까 뭔가 허우적된다는 느낌을 받았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단편적인 게 이제 그 전반전을 지배했던 게 아닌가. 지금 와서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네요. 이제 PK 얘기를 앞에서도 계속 하셨으니까 이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전반 초반에 얻은 PK를 파울리뇨 선수가 찼지만 실패했죠. 지난 경기까지 하면 지난 경기에서는 PK 2번 연속 그죠? 리테이크 찍어 찼으니까. 그리고 그걸 포함시키면 지금 3번 연속 PK를 못 넣은 꼴이 되었는데요. 각자 좀 어떠셨습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저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못 넣는다는 전제로 보고 있었어요. 부정적이면 얼마나 부정적이야. 이제 근데 못 넣는다는 전제로 보고 있었는데 진짜 못 넣으니까 제가 이제 옆에 애들이 같이 보고 있었거든요, 축구를. 욕이 나오려고 하는 거를 억지로 참았습니다. 근데 이제 지성인이시다. 이해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추어에서는 PK를 얻어내면 거의 뭐 90% 이상을 골이라고 보는데 사실 프로에서는 이 PK라고 해서 골을 넣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지난번 강윤님 말씀하셨듯이 XG가 0.7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PK를 얻으면 항상 넣으면 좋고 못 넣으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파울리뇨 선수가 키커로 나오길래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후려 갈기는 선수가 차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히려 세라핌 같이 이 빠따가 좋은 선수들이 그냥 냅다 후려 차면 방향을 잃히더라도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세라핌 말고도 빠따가 좋은 선수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김지현 선수죠. 그렇죠. 그래서 잘 차더라고요. 이게 참 실점은 쉬운 거 먹히고 어려운 거 안 먹히더니 골은 반대로 쉬운 거 안 넣고 어려운 거 넣으려고 그러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파민 중독자들이죠. 그런 큰 뜻이. 강희님은 어떠셨어요? 일류첸코 선수 못지않게 좋은 슈팅력을 가진 선수가 우리 팀에서는 파울리뇨잖아요. 그렇죠. 좋은 피니셔니까. 솔직히 당연히 넣을 거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지난 경기와 같이. 수원이 또 경기를 높게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경기를 리드하다가 얻어낸 페널티킥이었기 때문에 들어가기만 했다면 훨씬 우리가 쉽게 플레이할 거라 제가 아마 현장에서 막 그런 소리 했던 걸로 기억해요. 이것만 들어가면 쉽다. 이것만 넣으면 쉽다. 막 이런 소리를 했었는데 거기다가 후반 전반 20분 때잖아요. 좋은 시간대 얻은 것이라서 기대감이 엄청 컸는데 그만큼 좌절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 화면에도 나오지만 화면에 다 안 잡히게 좌절했어요. 저희가 사실은. 좀 유쾌하게 넘어갔지 굉장히 좌절했다가 얼음 상태가 굉장히 오래됐었어요. 말을 못하고. 왜냐면 넣을 때 못 넣으면 어려워진다라는 게 축구에는 공식이잖아요. 공룰이죠. 막 밀어붙이면서 가장 절호의 찬스를 맞았을 때 못 넣으니까 그때부터 불안감이 싹 트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 잘 해주셨는데 넣어야 될 거 놓치면 바로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실점으로 이어지는 결과가 전반전에 또 나왔습니다. 바로 바사니의 코너킥으로 실점을 당했는데요. 또 먼저 얻어맞고 경기를 하게 되었어요. 실점 장면에 대한 패널분들의 냉정한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상황적으로도 매우 안 좋았던 것이 김지현 선수에 대한 아쉬운 태클로 페널티킥을 허용했던 선수가 바로 이상혁 선수입니다. 그 선수가 득점을 했던 것이기에 부천이 더욱 기세를 탈 수 있게 됐습니다. 딴소리긴 한데 제가 매우 애정하는 리그 오브 레전드 e스포츠의 리빙 레전드 페이커 선수의 본명이 또 이상혁인데요. 지금 페이커 선수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입고 계시죠. 저 그거 입은 사람 처음 봤어요, 지금. 이상혁이라는 이름을 이토록 원망스럽게 바라본 적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든든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봤다가 골 장면으로 다시 돌아오면 우선 킥이 매우 날카로웠어요. 우리가 이제 이석에서 보다 보니까 진짜 잘 찼어요. 킥이 굉장히 보이잖아요. 이제 아웃스윙이란 용어로 부르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휘어나가는 형태. 그래서 라인을 따서 쭉 올라오다가 골대 근처에서 바깥으로 확 휘는 형태로 굉장히 진짜 날카로운 확실하고, 킥이었고, 골키퍼가 나오기 매우 어려운 지점으로 좀 떨어지는 장면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킥이 좋았던 게 일단 있었고, 저희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세트피스에선 킥이 정확한 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화면상으로 이제 보면 뒤에서 뛰어들어오던 이상혁 선수의 머리에 제대로 걸리는데 이 수비에서의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리플레이를 보니까. 그 이상혁 선수에 대한 마크맨이 이규성 선수였는데 이상혁이 골문을 쇄도하면서 마치 농구의 스크린 플레이를 하듯이 같은 팀 11번 박창준 선수를 지나쳐갔고 이규성이 이로 인해서 그 이상혁에 대한 마크를 놓칩니다. 그러면서 완벽한 프리헤더를 할 수 있게 됐는데요. 결국에 맨투맨으로 수비를 할 거면 코너킥에서 이거는 확실하게 타이트하게 맨마킹을 하도록 준비해야 되는 거고 그 부족한 결과를 우리는 치렀고 대가를 치렀고 부천은 매우 잘 준비했던 것이 그대로 적중했다라고 봤습니다. 커너스님의 비평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골에 대해서 공격이 잘했냐, 수비가 못했냐라고 한다면 저는 공격이 잘했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뭐 박스 안에 수비가 몇 명이 있었는데 못 막았다. 이런 생각은 저는 잘 하질 않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축구는 수비가 유리한 스포츠이기 때문에 실수가 없는 상황에서 골이 들어가면 그건 무조건 공격이 잘했다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이번 코너킥 같은 경우에는 킥과 헤딩이 좋기는 했지만 이제 강윤님께서 말씀해 주시듯이 우리의 수비가 상당히 아쉬웠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이규성 선수가 말씀하신 대로 그 이상혁 선수를 마킹을 했는데 순간적으로 침투하는 이상혁 선수를 이규성 선수가 살짝 놓치거든요. 그 사이에 빠르게 치고 들어가서 헤딩을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맨마킹이 좀 아쉬웠다라고 생각하고요. 뭐 강윤님께서 저랑 똑같은 말을 해주셔가지고 뭐 더 얘기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 부천이 세트피스 준비 굉장히 잘해온 것 같아요. 이날 그 코너킥 때 뭐 킥을 짧게 준다든가 길게 준다든가 이런 약속도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좀 그러니까 막 아차 싶었던 요소들도 굉장히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와 굉장히 준비 잘해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실점을 당하고 전반전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점골을 전반전에 넣기 위해서 많은 또 시도와 노력을 했지만 결국에는 동점골로 만회하지 못한 채 끝이 났습니다. 현장에서 보니까 뭐 우리 옆에도 그렇고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왜냐면 인천과 격차가 이렇게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또 넘어야 될 산을 못 넘고 있으니까 거의 진짜 패배주의로 가득했던 그 하프타임이 아니었나 싶거든요. 그거 잠깐 감상평 좀 한번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게 이제 서사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어지는. 그러니까 서사가 이어지는 게 뭐냐면 어쨌든 작년에도 따라갈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려는 시점에서 미끄러졌고 미끄러지고 계속. 네, 이번 시즌에도 결국 무패는 달리고 있지만 승승무를 반복하면서 추격을 할 듯 말 듯 계속 못하고 거기다가 이제 더 이 사사가 이어지는 게 직전 경기 김포와의 경기에서도 매우 비슷하게 후반 끝날 때쯤 실점하고 그거를 아등바등 겨우겨우 따라가다가 동점 넣고 이제 더 이상 추가골을 못 넣는 사를 비겼잖아요. 그렇죠. 예. 그 기억이 그대로 떠오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경기가 오버랩 되면서 김포의 경기가 그러면서 일단 경기장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오현규 선수가 하프타임에 와서 우리의 기분을 좀 풀어줬지만 뭐 당장 우리 팀에서 뛸 수 없는 선수니까 그러니까 그 다른 분 영상을 보니까 PK 좀 알려주고 가! 라고 소리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 조금 마음이 좀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결국에는 김포전도 만회골 한 골 넣는데 그치면서 승점 1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승점 2점을 잃은 결과였잖아요. 이번 경기도 또 그렇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저는 N석에서 그래서 경기 그 실점했을 때 막 더 악을 쓴다는 느낌까지 좀 받았어요. 이게 질 수 없다. 예. 그래서 이제 만약 결과를 얻지 못한 상태로 지거나 비긴다면 선수단과 코칭 스태프를 향한 어떤 야유는 분명히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들었는데 결과는 또 뒤집어졌죠. 맞아요. 이거 근데 무승부
이하였으면은 전 야유가 공식적인 콜은 아니었어도 분명히 나왔을 거라고 네, 생각이 네, 네. 들어요. 그 정도로 안 좋았어요. 맞습니다. 뭐 이게 조금 무관한 얘기긴 한데 이제 오영규 선수 방금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게 인사 돌면서 그 저희 앞쪽 이렇게 지나갔잖아요. 그 오영규 선수가 이제 거기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안양과 그 승강 플레이오프 할 때 그 경기 직전에 아니 그 경기 끝나기 직전에 오영규 선수가 이제 골 넣고 거기서 세레모니 했던 거 기억나세요? 아, 그 우통 지점에서? 먹고? 예. 그게 생각이 나는데 신발 벌써 날려먹은 그것도 그 지점? 예. 그래서 맞아 거기. 네. 아,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쵸. 날 수밖에 벌써 없죠. 시간이 지났구나. 근데 2부에 있구나. 좀 아하. 한탄도 들고. 하여튼 오영규 선수도 왔으니까 좀 힘을 받아서 빨리 좀 올라갔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분위기가 좋지 않게 전반전을 끝냈지만 후반전의 반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후반전이 되자 수비형 미드필더인 최영준 선수를 빼고 이민혁 선수를 넣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이 경기의 결과를 바꿔놓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뭐 이민혁 선수의 투입도 있지만 저는 저희가 준비했던 전술이 특히나 일류첸코 선수가 들어가면서 더욱 완벽해진 결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체적인 틀이 더 좋아졌다는 그렇죠. 거죠. 우리가 옛날 준비해온 전략이 매우 좋았다. 앞서 살짝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도 답답한 경기를 했던 상황을 생각해보면 역시나 측면에서 힘을 쓰지 못했을 때였는데요. 그러면 왜 측면에서 힘을 쓰지 못했냐? 양 윙이 넓게 벌려있는 상황에서 윙백이 전진하지 못하고 윙백이 공을 잡았을 때는 상대의 측면 미드필더가 압박을 오고 여차저차 윙에게 공이 전달되더라도 5백이 좋게 위치를 잡고 있으니 크로스가 올라와도 막히는 그런 상황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후방에서 2사 빌드업 혹은 3위 빌드업을 섞어서 사용했고 투미들이 동시에 내려오는 게 아니라 번갈아 내려오고 때로는 파울리뇨가 내려와서 빌드업에 관여를 해주면서 상대를 한쪽으로 몰아넣고 측면으로 볼을 전개하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동윤이나 이기재 선수가 편안하게 볼을 잡고 전방으로 올라갈 수가 있었고요. 또한 김포전 후반전처럼 양 윙이 안쪽으로 좁히면서 윙백이 전진하도록 공간을 만들어주거나 기존처럼 일류첸코 혼자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김지현과 일류첸코가 모두 내려오면서 상대 5백의 라인을 끌어당기고 그 뒷공간을 윙이 공략하는 등 기존과는 다른 우리의 공격 전술이 매우 잘 먹혔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후반전의 빠른 동점골이 우리의 이런 전술을 더욱더 잘 통하게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드디어 상대 3백 혹은 그 밀집 수비 내려간 수비를 깰 수 있는 비책을 찾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느낌을 드네요. 많이 네. 받았어요. 그러니까 김포전 후반전보다 오히려 더 발전된 전략을 들고 나왔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해법을 찾은 게 아닌가. 좀 그런 긍정적인 요소가 가득했던 것 같은데요. 강현님의 시각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는 먼저 지난 팟캐스트에서 건호수님이 지적하셨고 제가 현장 영상에서도 말했었던 미드필드 3선과 1선 공격수 사이에 2선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 맞아요. 그것이 좀 답답한 상황에서 그래서 사이드 공격 하나만, 그것도 직선적인 공격만 사용하다 보니 상대가 충분히 대비가 되는 상황이 답답했고, 요걸 타개하고자 좀 더 전진해서 플레이가 가능한 이민혁 선수가 최영준 선수 대신해서 투입된 게 아닌가라고 좀 봤습니다. 근데 이민혁 선수가 또 재밌게도 그 이선 공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이드에 많이 가담을 해주면서 사이드 공격에서의 도움을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세라핌이 자책골을 유도했던 그 장면의 저희 연계겠죠. 특히 이제 우측면으로 가담해주면서 그 지난 부천전에서 건호스님이 잘 얘기해 주셨던 게 티아깅요 선수가 원래는 왼쪽 풀백이나 사이드 미드필더를 보는 선수인데 우리 경기 때만 오른쪽으로 와가지고 이기재 선수 쪽을 막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셔요. 그렇죠. 9라운드에는 똑같이, 그런 느낌이었죠. 네, 이번 경기도 똑같이 그런 포지션을 쓰더라고요. 티아깅요가 오른쪽으로 와서. 근데 이번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공격해서 마찬가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파고들면서 공격하는 바사니를 지원해주는 역할로 티아깅요를 많이 썼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우리 풀백이 전진하지 못하니까 답답했다가 이민혁 선수가 측면을 많이 가지고
일류첸코가 그 2선 빈 공간, 그리고 김지현 선수가 적극적으로 안으로 혹은 그 두 선수 역할이 바뀌어가면서 포메이션을 만드니까 우리 선수들이 좀 더 공격적으로 좋은 모습이 나오지 않았나. 그리고 또 우측에서는 세라핌 선수가 어쨌든 정동현 선수가 전진해주니까 사이드에 머무는 게 아니라 하프 스페이스 공간을 좀 더 노려주면서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컵백 공격의 형태를 컵백이 제대로 나오진 않았어요. 결국에는 어쨌든 뭐 자책골을 유도했지만 어쩌면 그런 형태를 만들어가는 것 때문에 좋았다. 결국 이 3백을 공략하는 정석적인 그 방식은 3톱입니다. 수적 우위를 똑같이 가져가 버리면 돼요. 수적인 그것을. 왜냐면은 동수일 때가 수비가 불리한 거거든요. 수비가 원래 투톱을 상대하기 위해서 3백이 나오는 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톱식으로 가면 좋은데 일류첸코, 김지현, 파울리뇨, 그 다음에 세라핀까지가 번갈아 가면서 상대 센터백들과 마주치는 상황 혹은 그 상대 수비수들과 수적인 경합이 가능한 상황이 나와주면서 우리가 또 3팩을 또 잘 공략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맞아요. 그 3백 그 뒷공간을 세라핌 선수가 기가 막히게 침투하더라고요. 네. 계속. 저런 능력도 있었나 싶을 정도로 또 찔러주는 선수들도 굉장히 좋았고요. 맞아요. 이규성 선수나 뭐 다 좋았죠. 패스가. 이민혁 선수나. 그러니까 이제 그게 원래는 3백에 양 윙백이 내려가서 5백 형태가 일렬로 잘 갖춰져 있으면 우리가 뒷공간에 침투를 하더라도 센터백이 커버를 갈 수 있거든요. 커버가 빠르니까. 예. 근데 이날에는 이제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김지현 선수와 일류첸코 선수가 원래는 번갈아 가면서 내려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이렇게 위아래로 서서 번갈아 가면서 위치를 잡았었는데 이번에는 둘 다 내려오니까 이 상대 센터백이 딸려오면서 이 C자 형태가 만들어져요. 상대에게 이 5백이. 그러니까 C자 형태가 만들어지니까 뒷공간을 때렸을 때 센터백이 전진해 있으니까 그걸 커버를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라핌이 공을 잡으면 그 왼쪽에 있던 윙백이랑 계속 1대1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세라핌 선수의 그런 피지컬이나 스피드로 상대의 윙백을 공략할 수 있었고 그런 장면들이 후반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맞아요. 많이 나왔죠. 그런 것들이 이제 상대의 5백을 뚫기 위한 변성환 감독의 준비된 전략이었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를 변상환 감독이 좀 잘 복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 세라핌 선수가 박스 안에서 공을 잡을 때가 굉장히 유의력적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 수비가 더 공격을 겪습니다. 왜냐면 전반전과 후반전을 비교해보면 박스 바깥에서 공을 잡을 경우에는 파울을 나더라도 프리킥이기 때문에 상대 수비가 적극적으로 붙습니다. 근데 박스 안에서 공 잡으면 반칙을 하는 순간 밖으로 PK이기 때문에 상대 수비가 어느 정도는 그 거리를 두면서 슈팅을 막으려는 그 수비를 해요. 그러면서 세라핌의 드리블이 살아나기 때문에 세라핌을 좀 더 골대 그 가까운 쪽, 특히 박스 안쪽에서 공을 잡을 수 있게끔 전술적인 형태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분명히 그 이번에 세라핌 선수 활약한 게 보면은 그 후반전에 이렇게 찢어져 있지 않고 그쵸. 좀 들어오면서 하프 스페이스를 계속해서 들어가려고 시도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복귀하셔가지고 장점을 잘 살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세라핌 선수가 이제 떡상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기대가 더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후반전부터는 수원이 부천을 밀어내기 시작하면서 4골이나 퍼붓는 공격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원톱으로 선발 출장한 김지현 선수, 인생 경기한 세라핌, 후반에 들어 이민혁의 활약상이 좋아 보였는데요. 패널분들은 이 선수들 활약상에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칭찬 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수원 팬 그 유튜브 아니면 수원 직관기를 올리는 영상 중에 김기영이라는 계정을 쓰시는 김기영님 영상을 좀 보곤 하는데 그 영상에서 김기영님이 김지현 선수에게 살살 뛰라고 다치지 말라고 계속 외쳐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저도 좀 같은 마음이었던 게 뭐 요즘 들어서 그런지 더 몸을 사리질 않더라고요. 김지현 선수가. 악의 파초. 폼도 좋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공에 대한 어떤 집중력과 경기에 대한 몰입이 좀 대단하다라고 느껴요. 그 후반에도 끝까지 공을 헤딩경하면서 이긴 다음에 그걸 쫓아가서 공을 끝까지 몰고 가서 사이드라인에서 컵백을 주는데 안 돼서 넘어져서 전광판에 막 부딪히는 장면까지 나오잖아요. 맞아. 네, 그런 모습 보면서 굉장히 또 좀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는 열심히 뛰는 선수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김지현 선수의 플레이가 점점 더 뭔가 걱정스러우면서도 감동이 있는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김지현 선수가 페널티킥으로 1득점을 기록할 뿐 아니라 세라핌의 첫 골을 멋지게 왼발로 크로스해서 어시스트 하기도 하죠. 4개의 슈팅을 시도해서 2개의 유효 슈팅을 만들어내고 상대 선수의 경합도 적극적으로 가져가는데요. 6번의 공중 경합을 시도해서 4번을 승리하기도 합니다. 시즌 초반에는 이 포지셔닝에서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겹치기도 하고 아니면 좀 더 공격적인 위치에서 공을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내려와 준다거나. 근데 이제는 매우 적재적소해서 우리 공격에 관여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라핌 선수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활약이었는데요. 수원에 이적한 이래 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한국 땅을 밟은 이래, 뭐 인천공항을 통과한 이래,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쓰더라고요. 예. 인천공항 세관을 통과한 이래 최고의 폼이 아니었나 싶은 경기였습니다. 예, 역전에 시발점이 된 동점골을 득점하기도 했고 상대의 자책골을 유도하는 매우 훌륭한 개인 플레이를 보여줬어요. 근데 좀 웃겼던 게 누가 봐도 자책골이었는데 세레머니를 하더라고요. 에이, 그때 당시에는 해도 찬 돼요? 사람이 네. 자기가 골이라고 생각하죠. 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자책골이 안 됐으면 일류첸코가 골이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도 그것도 좀 귀엽기는 했어요. 어쨌든 이 전반전에는 측면 공간에 위치하면서 크로스를 시도했는데 이게 좀 아쉬웠죠. 그래서 우리가 답답해했는데 후반에는 이민혁 선수나 미드필더에서 사이드 가담이 되면서 정동현 선수가 전진하니까 좀 더 안쪽 우리가 말하는 그 하프 스페이스죠. 경기장을 가로로 5등분했을 때 5분의 2지점, 5분의 4지점을 말하는 게 하프 스페이스인데 이 하프 스페이스를 적극적으로 침투하면서 부천을 괴롭혔습니다. 특히 이 툭툭 치는 드리블을 통해서 상대를 잘 제끼더라고요. 네, 저희가 그 팟캐스트를 진행하면서 기록을 말할 때 드리블에 대한 기록을 잘 말하지 않잖아요. 왜냐면 이 드리블을 기록하는 게 굉장히 보수적인 듯해서 드리블 횟수가 잘 기록이 안 되더라고. 우리는 제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수원이 이번 시즌 드리블 성공이 총 12회예요. 14경기를 하는 동안 12회 드리블 성공을 했는데 이날 한 경기에서 세라핌이 드리블 도패를 3회나 성공합니다. 야, 네. 되는 날이었다. 예.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소위 긁히는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경기당 3회는 상당히 뛰어난 기록이고요. 우측 하프 스페이스를 흔드는 세라핌 선수의 활약으로 부천이 수비에서의 안정감을 잃었고 수원은 역전승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커너스님의 칭찬도 계속 이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제가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번 경기를 보면서 뭐가 생각났었냐면 이게 정확히 무슨 경기인지 몰라갖고 제가 계속 찾아보려다가 말았는데 예전에도 이렇게 비슷하게 경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윙이 안으로 좁히고 윙백이 굉장히 올라가면서 전방에 5명의 숫자를 배치하는 그런 식의 공격으로 저희가 엄청 좋은 경기력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런 경기가 없어가지고 되게 좀 아쉽다 했었는데 오랜만에 그런 느낌을 받아서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어쨌든 그만큼 저희 경기력이 좋았다는 거고요. 다시 이제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서 김지현 선수가 1, 2라운드에 선발로 나왔다가 이 3라운드부터는 교체로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파울리뇨가 부상당하고 나서 9라운드부터 다시 이제 선발로 나왔었는데요.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류첸코 선수와 함께 선발로 나왔을 때는 뭐 골을 넣기도 했지만 경기 관여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었어요. 예, 그 점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번 경기에서는 선발로 나오면서 연계면 연계, 수비면 수비, 페널티킥을 만들었던 뭐 엄청난 돌파도 있었고요. 그래서 원톱이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걸 다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일류첸코 선수가 들어온 다음에도 이 파울리뇨 선수와 함께 굉장히 좋은 호흡과 움직임을 보여줬었거든요. 이 변성환 감독이 김포전 후반전을 시작으로 이 세 선수의 활용법을 찾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세라핌 선수는 앞에서도 살짝 언급을 해드렸듯이 날이 더워지면서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약간 좀 투박하면서 스피드 원툴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날은 드리블도 좋았고 공간을 찾아가는 움직임도 너무 훌륭하더라고요. 이 다가오는 여름이 선수들에게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일 텐데 이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이 세라핌 선수의 컨디션이 상대하는 선수들에게는 이 공포처럼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마지막으로 이민혁 선수는 제가 이날 경기를 보면서도 느꼈는데 수비 스탯이 상당히 높거든요. 맞아요. 저도 참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공격적인 재능을 보고 영입을 했을 텐데 저 선수는 참 수비를 잘한다.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니까 이 이민혁 선수가 이 공의 흐름을 파악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이 어디로 흐를지, 상대가 패스나 드리블을 어디로 할지를 예측해서 항상 그 길목에 서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물론 뭐 공격에서는 아직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곤 있지만 이 젊은 선수고 또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선수이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선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거 보니까 축구 지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 축구 지능이 좋은 선수들은 금방 성장합니다. 그렇죠. 경험이 쌓이면서.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좀 들게 하는 경기이지 않았을까 싶고요. 제가 콕 집어서 물론 잘해서 콕 집어서 말씀드린 거기도 하지만 김지현, 세라핌 이 선수들 같은 경우는 리그 지금까지는 우리 팀의 어떻게 보면 주인공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시즌이 길잖아요. 그리고 시즌이 길면서 꾸준한 폼을 보여주면서 그 팀을 이끄는 선수가 분명히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팀 같은 일류첸코가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런 역할이 한 선수에게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시즌 초반에 저희가 파울리뉴 선수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선수가 막혔을 때 또 고전을 했잖아요. 부상으로 빠지고 나서. 근데 이게 빠지고 났을 때 다른 선수가 누군가가 나와서 또 팀을 하드캐리 해줘야 돼요. 시즌이라는 걸 보면 결국에. 그게 우수한 팀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런 김지현 선수나 또 세라핌 선수 이렇게 활약해주는 거 보니까 다가올 여름에 좀 걱정이 크게 안 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세라핌 선수 여름에 폼이 더 기대되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름의 위기잖아요. 날씨 덥고 그 무더위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 변수의 기간, 여름이 특히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활약해서 팀을 주인공으로서 이렇게 끌어가 주는 것도 굉장히 우리 팀에 있어서 유리한 점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신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네. 하여튼 계속해서 부상 없이 또 이게 걱정이에요. 폼 한창 좋으면 부상 와서 꼬꾸라지는 선수들이 꼭 있거든요. 제발 부상 없이 잘 이번 시즌 소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랜만에 출장한 레오 선수 앞에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레오 선수 그다음에 강영무 선수도 나왔습니다. 뭐 이적설도 있고 트레이드설도 있었는데 보란 듯이 출전을 했고요. 이 선수들의 경기력 짧은 강영무 선수 같은 경우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조금 번뜩이는 장면도 있었거든요. 각자 어떻게 보셨는지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강영묵 선수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경기 결과가 정해진 다음에 그리고 짧은 시간을 뛰었기 때문에 경기력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평가를 하기에는 좀 애매하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오랜만에 나온 것 치고는 움직임이 괜찮아 보였다. 그 정도일 것 같고요. 레오 선수는 초반에는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요. 이 시간이 지나면서 좀 괜찮아졌고요. 역시나 고정현 선수의 단점이었던 경합에서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이 부천의 몬타뇨 선수를 마크하는 데 있어서 이 권한규 선수와의 합이 되게 좋아 보였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역시나 왼쪽 센터백에는 왼발잡이가 나와야 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요. 이제 앞서서도 살짝 말씀을 드렸듯이 이 부천전과 같은 폼이라면 고정현 선수의 선발은 당분간 보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현묵 선수 이야기를 저도 먼저 하고 싶은데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감정이 좀 이입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강현묵이 투입될 때 선수에게 좀 잔인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동 포지션에서 경쟁할 수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활약해서 이미 팀이 역전을 만들어낸 상황에서
그리고 또 그날 경기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였던 세라핌 선수를 대신해서 투입이 됐잖아요. 그 상황에서 자신을 어느 정도 증명해 보이지 않으면 감독의 선택에서 계속해서 배제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선수가 어떻게 느끼냐에 따라서 좀 잔인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기가 좀 죽을 수 있는. 네. 메탄의 10번이자 수원의 10번은 그래도 기죽지 않는다라는 걸 어느 정도 보여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추가 시간까지 14분여를 뛰면서 매우 훌륭한 전진 패스를 몇 차례 보여줬는데요. 특히 추가 시간인 후반 92분 파울리뉴를 향한 아웃사이드 공간 패스는 정말 훌륭했고, 기가 막혔습니다. 예, 요게 이제 현장에서 봤을 때 진짜 소름 돋는 예. 패스였어요. 중계로 보니까 좀 안 잡히더라고요. 저는 멋짐이. 피파인 줄 알았어요. 게임하는 줄 그쵸. 알았어요. 패스가. 왼발 ZD로 하면 그렇게 감기는데 어쨌든 저는 파울리뉴 선수가 그대로 골만 기록했다면 분명히 2주의 하이라이트 장면이다. 그 K리그 쇼츠에 분명히 올라올 만한 장면이다. 나온다. 예.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멋진 패스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일류첸코의 네 번째 골에서 박스에 가담해주면서 가까운 포스트 쪽으로 뛰어들어서 수비를 끌고 가요. 그래서 이기재 선수의 킥이 뒤로 흘렀을 때 일류첸코 선수가 무인지경, 노마크 상태에서 슛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더미 움직임이라고 하죠, 그게. 더미런이라고 하나? 그거? 네, 하여튼 그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작년에 김천에서 제대할 때 강현목 선수의 모습을 상상했잖아요. 그 전에 14번을 달고 막 데뷔해가지고 수원에서 뛸 때는 굉장히 전진성이 좋은 미드필더였고, 맞아요. 예. 조금 시간이 아쉬웠지만 김천에 가서 스텝업을 하면서 돌아섰을 때 굉장히 위력을 발휘하는, 스탯 생산은 좀 낮지만 어쨌든 공격에서 굉장히 가담이 많은 선수라는 걸 우리가 또 김천에서의 활약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이 선수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있었는데, 요런 식의 플레이가 좀 더 잦게 그리고 계속 나와주면 우리가 기대하던 그 강현목의 모습을 앞으로 좀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 선수가 이런 폼을 계속 유지해주면서 지금 우리가 공격형 미드필더 자원에서 어쨌든 뛸 수 있는 선수들이 많잖아요. 치열한 내부 경쟁을 유도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선수들이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좀 하게 됐어요. 레오 선수는 제가 시즌 초반에 이 선수가 당연히 주전일 거다라고 할 정도로 안산전에서 꽤 괜찮은 폼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가 2명이나 퇴장당했던 인천전에서도 인천전. 매우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경기 끝나고 얼굴이 완전 초췌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뛴 게 세라핌 레오였습니다. 정말 많이 뛰는 모습을 보여줘서 저는 그 경기의 한 모습을 가지고도 이번 시즌에 많은 기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랬었는데, 안타까운 부상으로 좀 고난의 시기를 겪었다가 드디어 이제 선발 출장을 했는데, 건우스님이 했던 말 그대로 왜 왼발 센터백이 필요한지 여실히 보여줬던 경기다라고 했고요. 경기 초반 불안한 백패스를 시도하기도 했지만 완전히 경기에 집중한 이후로는 아쉬운 패스가 거의 없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패스는 적절했습니다. 센터백이기 때문에 전진 패스의 숫자가 많다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양팀 통틀어서 가장 많은 22개의 전진 패스를 이날 기록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어쨌든 이게 저희가 이제 고정현 선수에 대해서 빌드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지만 저는 약간 회의적이었잖아요. 그 이유가 빌드업이라면 결국에는 공을 많이 소유하면서 패스를 많이 뿌리는 게 중요한데, 고정현과 권한규가 나오면 권한규 선수가 더 많은 패스를 하거든요. 근데 이날 레오가 등장하니까 레오 선수가 권한규보다 더 많은 패스를 시도했습니다. 더 기점이 됐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빌드업에서도 좋은 시작점이 되어졌다라고 저는 이렇게 봤고요. 패스 양상을 봐도 우리 미드필더인 최영준, 이기성 선수에게 합계 16개의 패스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드필더가 어쨌든 상대 선수들 사이에 위치할 때도 많은데도 좋은 패스를 찔러줬다는 거고, 더 전방에 있는 파울리뉴 선수에게도 6개의 패스를 성공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같은 포지션 대상자니까 수치로 비교하게 되는데, 고정현 선수는 주로 이기재 선수나 아니면 더 앞서 있는 왼쪽 윙 선수에게 많은 패스를 보내지 미드필더 선수에게는 전진 패스를 많이 보내지는 못하던 게 있었는데, 확실히 왼발 센터백이다 보니 너무 편하게 왼발로 전진 패스를 좀 성공해주는 게 있었다라고 생각해서 그것도 좀 좋았고, 또 건스님이 또 잘 말해주셨던 공중 경험에서도
경합 자체를 되게 잘해줬는데 공중 경합에서는 5번 경합해서 4번 승리했고요. 지상 경합에서는 2번 경합해서 2번 모두 승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확실히 수비에서의 안정감을 찾으니까 전방에서 공격을 좀 풀어나가기 좋아하지 않았나. 그것을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제 공교롭게도 이날 경기한 인천과 천안이 3대3으로 무승부로 끝나면서 수원은 단독 2위로 올라섰고 인천과는 승점이 7점 차로 좁혀졌습니다. 확실히 이번 경기가 향후 리그에 있어서 분수령이 되는 경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는데요. 7점 차가 크긴 하지만 좁혀진 기세가 있습니다. 수원은 리그에서 득점도 1위예요, 현재. 이런 기세가 있기 때문에 수비 실점을 이제부터 줄여나간다면 이 7점 차 계속해서 줄여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우선 공중볼에서 아쉬운 것은 레오 선수를 투입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해결했지만 저는 수비가 아쉬운 것은 여전하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수비 조직력은 단기간에 끌어올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렵죠. 예. 그래서 좀 전에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부터라도 확실한 선발 라인업을 확정해서 그 선수들이 고정적으로. 호흡을 맞추면서 조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수비에선 필요하다. 일로빈을 쓰면서 수비진들 다 한번 써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확정 지을 때가 됐다. 그래서 이 선수들끼리의 조직력을 높이고 골키퍼와의 호흡을 잘 다듬는 게 이제는 중요한 시간이 됐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비가 조금 아쉽지만 지금처럼 더 넣어서 이기는 형태로 득점력을 유지하는 것이 현 선두 추격의 동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인천과의 2번 경기가 남은 상태에서 7점 차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2번 다 이겨낸다면 승점 차가 1점 차로 좁혀질 수 있고 인천이 어떤 삐끗하는 순간 우리한테 뒤집힌다는 압박감을 이제는 느끼잖아요. 보통 쫓아가는 사람보다 쫓기는 사람이 더 심리적인 압박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다음 홈 경기가 인천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있을 성남과의 원정 경기를 반드시 승리해서 빅버드에서의 경기 긴장도를 올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건너스님 이어서 해주시죠. 네, 최근에 수비에서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약간 모순처럼 느껴지는데 수비를 강화하기 위해서 라인을 너무 내리다 보니까 오히려 상대가 공격하는 흐름을 더 내주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격도 오히려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선제 실점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때문에 라인을 너무 내리지 말고 그냥 한 골 먹히면 3골, 4골 넣는다는 마음으로 초장부터 강하게 압박을 해서 주도권을 계속 오히려. 쥔다는 생각으로 경기를 하는 게 어떨까. 뭐 저희 공격진이 워낙 화려하기도 하고 폼도 좋으니까요. 그러면 오히려 상대가 수비만 하다가 경기가 끝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요. 이 수비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대형을 갖춰서 라인을 내려는 건 좋은데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상대에게 좀 주도권을 계속 내주게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수비라는 게 결국에는 10번 잘하고 한 번 실수하면 골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강하게 몰아쳐서 상대가 공격하는 그런 기회조차 내주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 그리고 혹시라도 골을 내주더라도 그냥 2골, 3골 넣으면 된다. 네, 이런 마음가짐으로 옴프렐레가 여기였군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임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사실 이번 부천전의 그런 스타일, 방식을 얘기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4골 넣었던 후반전은 점유율이 완전히 반대였거든요. 네, 부천이 60%가 넘고요. 저희가 30%대였어요. 네.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역전에 성공하고 주도권을 내준 상태로 역습 축구를 하면 상대방이 오히려 우리의 또 두드려 맞는다라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결국 선제골 넣고 그렇죠. 그러니까 골 빨리 넣고 내려 잠그면 상대가 급해서 올라오면 우린 그냥 계속 실리적인 축구만 하면 다득점이 가능하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득점력을 믿고 쫄지 말고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시즌 중반 몇 경기 전부터 인천과 격차가 7점 차였잖아요.
이제 저희가 느끼는 그 7점 차 굉장히 커 보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9점 차까지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천안과 인천이 무승부를 하고서 승점 차가 7점 차가 되니까 그 느낌이 달라요. 네, 느낌이 달라요. 그리고 거기는 천안과 하위권에 있는 팀과 무승부였잖아요. 그래서 인천 팬분들이 이걸 들으시면 동의를 굉장히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은근히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기존의 7점 차보다는 지금의 7점 차가 쫓기는 기분이 더 들 거거든요. 그럴 수 있죠. 이거를 이거를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우리 거 안 놓치면 될 것 같거든요. 인천은 여기서부터 조금씩 크레이 갈 겁니다. 좀 그렇게 믿고요. 그러니까 성남전이 매우 중요할 것 같네요.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모로 더욱 모멘텀을 만들었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부천전의 MOM 선정하고 부천전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너스님부터 MOM 선정해 주시죠. 네, 두말 할 필요 없이 다른 선수 고민할 필요도 없이 세라핌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했을 때 저는 김지현 선수 할 것 같았는데 세라핌 선수로. 네. 저도. 네. 알을 2번이나 먹이더라고요. 네. 알을 2번이나 먹이. 배부르겠네. 네, 세라핌 선수. 네, 세라핌 처음 아닌가? 세라핌을 MM으로 선정한 게? 그랬나요? 그럴 듯?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 거는 한 번도 선정 안 한 것 같은데. 지난 거는 쉽게 잊어버리는 편이라서. 알겠습니다. 세라핌 선수를 MOM으로 뽑아 주셨고요. 강윤님의 MOM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후반전에 훌륭한 활약을 한 선수가 많아서 좀 고민을 했는데 특히 이제 후반에 들어와서 게임 체인저 역할을 제대로 해준 이명 선수도 좋았고 아까 말한 대로 몸을 사리지 않으면서 볼을 살라준 김지현 선수도 좋았지만 1골 1자책 유도 드리블 돌파 3회 세라핌 선수가 MOM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결국 들었습니다. 더워지면 잘할 거라고 스스로 말했는데 정말 더워지니 폼이 오르고 있어요. 25도씨 이상에서 활약하는 선수 발동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지만 부디 올해는 여름이 길기를 바랍니다. 두 분 다 만장일치로 세라핌 선수로 MOM을 선정해 주셨고요. 오늘 저기 세민이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한 명 선정해 보겠습니다. 저까지 이제 MOM 선정하자면 저는 세라핌 선수 하려고 했는데 김지현 선수로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왜냐면 기억나시는지 모르는데 처음에 파울리뇨가 PK 그러니까 못 넣긴 했지만 그 PK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있어서 김지현 선수가 매우 좋은 드리블 돌파를 물론 길었어요. 터치가 장면까지 파울 장면까지는 길었는데 이제 김지현 선수가 길어서 끝까지 쫓아가서 슛을 가져가려고 모션을 발을 갖다 대잖아요. 근데 상대도 같이 발을 갖다 대는데 위험합니다. 그게 부상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겁먹어서 멈칫하느라 발을 뺄 수도 있거든요. 좀 늦게 가거나. 근데 제가 김지현 선수의 그런 태도를 보니까 아랑곳 안 하고 정말 다치는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바로 갖다 대더라고요. 근데 그러한 유사한 그러니까 자기 몸 다치는 거 신경 쓰지 않는 플레이를 강윤님 말씀 잘해주셨잖아요. 후반전에 내내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제 마음이 굉장히 울림을 갖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김지현 선수로 MOM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라핌 선수와 김지현 선수로 또 이 두 선수로 또 대표될 수 있는 경기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계속해서 활약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부천전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우리가 홈에서 힘들게 이겼던 성남을 상대로 탄천 원정을 떠납니다. 우리가 성남을 처음 만날 때는 성남이 리그에서 무패를 달리더니 우리와 경기의 패배 후 점점 하향세를 겪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의 성남 어떤 모습인지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최근 성남의 상황은 매우 나쁜데요. 4월 12일에 열린 7라운드 경남과의 경기 이후 8라운드 부천과의 경기에서부터 직전 라운드 14라운드 안산과의 경기까지 7경기 동안 무승입니다. 그냥 무승도 아니고 7경기에서 3무 4패. 수원을 만났을 때 리그 2위였던 팀이 현재 리그 8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작년 우리의 5월을 보는 느낌인데요. DTD네요. DTD. 네, 어쨌든 초반 7라운드 동안 4승 3무로 무패를 기록했던 것과는 완전히 상반된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와의 경기 여파가 아무래도 있어 보입니다. 우리와의 경기에서 주요 전력이었던 베니시오 선수와 사무엘 선수, 골키퍼 박지민 선수가
각각 퇴장 징계와 부상으로 지금 전력을 이탈한 상황이고 그 이탈했던 공백을 제대로 메우지 못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사무엘 선수는 제가 그 작년 시즌보다 포항에서 매우 잘해주고 있는 오베르단 선수와 비견되는 활약을 K리그2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느꼈었는데 이 선수의 이탈이 팀 전력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특히나 아쉬운 것은 리그 하위권을 형성하고 있는 천안과도 비기고 안산에게는 패배를 했다는 건데요. 이로 인해서 선수단 분위기도 매우 좋지 않을 것으로도 예상이 됩니다. 다만 아쉬운 골키퍼 포지션에 사간도스에서 뛰던 양한빈 선수를 영입했고 지난 시즌 수원에서 뛰었던 미드필더 이지혁 선수를 울산에서 영입하면서 앞서 말한 그 아쉬운 빈자리에 대한 보강을 해서 했네요. 예, 반전을 좀 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성남의 이제 부상에 따라서 좀 계속해서 좀 하향세를 좀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 뿐만 아니라 팀 스피릿이 좀 무너졌다든가, 그러니까 팀 멘탈적인 게 좀 무너졌다라든가, 그 정경준 감독에 대한 공략법이 이미 나온 게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희가 그 성남과의 홈경기 프리뷰를 하면서 측면에서의 아쉬움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아쉬움들이 여전해요. 좌우 풀백인 이 정승용과 신재원에게 공격적인 역할을 부여하는 대신 중앙 미드필드에서의 풀백 뒷공간에 대한 커버를 요구하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좌우 측면 공격을 허용하는 경우가 좀 잦습니다. 과거 이제 사무엘 선수가 있을 때는 사무엘 선수가 스토퍼 자리로 내려와 주면서 풀백의 위치를 커버해 주거나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전경준 감독이 전술적인 형태를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고집이 좀 있으시네요. 그러면서 이제 현재 문제가 계속 어떻게 보면은 방치된다라고까지도 저는 좀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저번에 얘기를 하면서도 수비 전술이 좋아서 상대에게 공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수비들의 집중력 높은 클리어링을 통해서 버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뒷받침하는 지표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격 상황에서 걷어내는 클리어링이라는 지표를 말씀드렸는데 우리와의 경기 이후 5경기를 더 치른 지금도 클리어링이 총 427회로 리그에서 1위예요. 네, 상대에게 공격을 허용하는 수비 형태도 여전해서 버티지 못하고 아무리 클리어링을 하더라도 그러지 못하고 무너지는 경향이 좀 보이고요. 9라운드 수원을 시작으로 10라운드, 11라운드에서 서울 이랜드와 전남이라는 상위권 팀을 연달아 만난 대진도 좀 안 좋은 것이 있었지만 이 경기에서 모두 다 지면서 좋았던 기세가 완전히 꺾였다라고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상 징계와 변수에 대해서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선수만 바꾸고 전술적인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니까 그대로 유지하군요. 바뀐 선수들이 이전에 좋았던 선수들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하면서 하향세를 좀 타고 있는 것도 보입니다. 이 변수가 발생하면 포메이션을 바꾸던가 포메이션을 유지하려면 전술적인 방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는데 그 대처가 늦어지고 있고 또 영입한 선수 몇 면을 보면은 결국 그 자리를 그대로 메꾸려는 뜻으로 봐서 전술적인 유연함에서 좀 아쉬운 게 전경준 감독의 좀 아쉬움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양한빈 선수가 왔다는 게 이제 아무래도 박지민 선수 부상이 그 이유일 텐데 한편으로는 또 박지민 선수가 임대로 가 있잖아요. 원소속 팀은 아직 수원이고 더 경험을 쌓고 성장을 해야 되는데 부상도 좀 걱정이 되고 부상을 극복하고 나서도 경쟁자가 양한빈이란 말이에요. 네, 분명히 막강한 경쟁자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좀 이게 좋지만은 않네요. 좀 그런 생각이 또 좀 드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성남이 지금 어려운 상황인 건 맞는데 우리를 상대로 어떻게 나올 것이라고 보는지 한번 예상을 건너스님부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강윤님께서 앞선 이제 방금 전에 정경준 감독의 그런 전술적 유연함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9라운드 우리와의 경기와 거의 비슷한 형태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다만 바뀌지 않고. 그러니까 다만 강윤님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분위기가 좋지 않고 또 홈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성남이? 예. 그래서 성남은 역시나 측면이 매우 강한 팀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양 팀의 측면 대결로 가지 않을까.
경기 양상이. 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강하게 나올 거다. 네. 현재 성남이 부상으로 좀 신음을 앓고 있어요. 그 중앙 수비수, 주전 중앙 수비수였던 강의빈 선수가 우리와의 경기에서 당한 그 뇌진탕 부상이 계속 이어지면서 음, 경기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징계 복귀한 베니시오 선수와 수원에서 뛰었던 김주현 선수가 출전을 하고 있는데 이 조합이 썩 맞아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둘 다 약간 파이터적인 느낌이 강한 선수들이라서 그렇죠. 예, 예, 예. 그 수비 라인에 대한 통제가 좀 어려워 보인다는 느낌을 좀 받아요. 클리어링 횟수가 많은 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아이러니하게도 리바운드 볼에 대한 아쉬움도 많은 팀입니다. 그래서 지난 빅버드에서의 경기를 준비하면서 제가 박스안 혼전 상황을 유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이후의 경기들을 보니까 개인 기량이 좋은 선수에게 중앙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란드와의 경기에서는 에올레르 선수에게 그냥 중앙에서 다 열어주는 모습, 부산의 빌레로에게 고전하는 모습 등을 좀 보여줘서 브루노 실바 선수가 만약에 복귀한다면 후반에 투입돼서 개인 기량으로 선수들을 흔들어주면 매우 좋은 장면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수원이 크로스 공격을 주로 하다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천전에서부터 하프 스페이스를 공격하면서 컷백 공격을 좀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팟캐스트에서 브라이언 님이 이 점을 잘 말씀해 주셨었는데 이 경기도 적극적인 하프 스페이스 공략과 컷백을 시도하는 것이 키가 되지 않을까, 공격에서의 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강효님께서 이런 공략법까지 한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건어스님이 보시는 성남 공략법 무엇이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남이 라인을 올려서 공격할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또 선수비 후 역습을 하기에는 우리가 선수비 후 역습을 하기에는 성남의 측면이 무섭거든요. 그래서 또 수비하려고 라인 내렸다가 먼저 얻어맞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선빵. 네. 그래서 측면에 박지원과 김범수 선수가 수비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오히려 더 정신없이 몰아쳐야 하지 않을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양 윙백의 공격 가담이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매우 좋은 팀이기 때문에 또 그만큼 상대 측면에서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공간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브루노 실바 선수가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세라핌이 상대 측면을 탈탈 털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강한 강점이 있는 사이드 공격이 못 밀고 나오도록 우리가 먼저 눌러서 상대가 수비만 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확실히 전 이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지금. 예, 더 좋은 결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홈에서 워낙 어려운 경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마음 편한 원정은 또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럼 성남의 어떤 선수를 우리가 또 체크를 해야 될지. 지금 부상 선수가 있기 때문에 혹은 그런 대체대에서 들어온 선수들이 잘하는 선수들이 있는지 뭐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성남은 항상 주의해야 할 선수가 똑같을 것 같아요. 박지원과 김범수 선수를 조심해야 되고요. 또 신재원 선수가 최근에는 또 되게 높은 위치까지 올라와서 또 직접 슛을 때리는 장면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재원 선수의 공격 가담도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수비에서는 베니쇼 선수가 계속해서 경합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크로스에 의한 헤딩 우리가 또 특히나 조심해야 된다 생각하고, 뭐 후이즈 선수가 최근에 살짝 주춤하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성남에서 이 주포는 후이즈 선수이기 때문에 후이즈 선수 또한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후이즈 선수가 그 지지난 경기에서 경고를 받아서 5개 시즌 경고로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한 경기 푹 쉬고 나왔으니까 우리 경기 때는 컨디션이 좋을 거라 더 긴장하고 막아줘야 됩니다. 그런 게 있어요. 계속 버러웃 하다가 우리 상대로 갑자기 막 혀를 뚫리는 왜 루이스도 김포의 루이스도 좀 시즌 초 부진하다가 맞아요. 우리 만나서 펄펄 날았잖아요. 아,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상대 혈 뚫어주는 거. 하여튼 조심해야 될 선수들 많으니까요. 특히나 그 사이드 선수들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탄천 원정에 나설 우리 수원의 선발 라인업과 결과 예측까지 듣고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너스님부터 라인업, 그다음에 경기 결과 예측 시작해 주시죠. 네, 브루노 실바 선수의 복귀가 99.99%이기는 합니다만 선발로 나올지 아니면 교체로 나올지 예측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인데요. 일단 예측을 좀 해보자면 뭐 골키퍼는 당연히 양용모 선수가 나올 것 같고요. 수비에서는 이기재, 레오, 권한규, 이건희 선수가 나올 것 같고요. 투미들에는 이규성과 최영준, 전방에는 저는 그래도 브루노 실바 선수가 선발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브루노 실바, 파울리뇨, 세라핌, 그리고 원톱에는 김지현 선수가 나올 것 같고요. 이 만약에 경기가 잘 안 풀린다면 뭐 후반 정도에 일류첸코 선수가 투입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는 이게 승승무 패턴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길 차례거든요. 그래서 2대0 승리 예측해 보겠습니다. 네, 2대0 승리 예측해 주셨고요. 승승무 징크스에 의하면 이번에 이기고 그 다음이 인천이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징크스는 깨지겠죠? 네, 승승승으로 가야 된다. 그렇죠. 네, 수원 삼성이다. 3연승 가야 된다. 그렇죠. 네. 네. 강윤님 예측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앞서서 전술적인 변화 없이 그대로 성남이 유지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정명준 감독이 직전 안산 경기 인터뷰에서 늘 똑같이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히더라고요. 그게 좀 웃겼어요. 우리는 늘 똑같이 준비하고 상대에 따라 다르게 준비하거나 그러지 않는다. 각자의 준비하는 방식이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철학이니까. 강력한 플랜 A를 가지겠다. 뭐 그런 뜻이죠. 예. 그런데 이제 강력하지가 않으니까 제가 다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이번 경기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지난 부천전에 했던 걸 그대로 잘하면 성남을 좀 공략하는 데 좋지 않을까라 생각을 하는데 우선 지난 경기 선발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정동윤 선수가 경고 오후에 누적으로 이번 경기는 출전이 어려워서 이건희 선수가 복귀할 듯 합니다. 그래서 포백은 왼쪽부터 이기재, 레오, 권한규, 이건희 선수로 이번에 구성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미드필더진은 부천전에서 체력을 보존한 최영준 선수가 다시 이규성 선수와 호흡을 맞출 듯 합니다. 전방도 부천전과 같이 왼쪽부터 김지호, 파울리뉴, 세라핌 이럴 경우에 어쨌든 외국인 쿼터가 한 명이 남으니까 브루노 실바나 일류첸코를 교체 투입하면서 뭔가 반전을 깨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전방에는 김지현 선수가 나온 게 우선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왼쪽부터 김지호, 파울리뉴, 세라핌, 전방에 김지현 선수 저 이렇게 생각하고 지난 빅보드에서의 맞대결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게 지금 성남이다. 지난 경기에 복수를 꿈꾸면서 이를 갈고 나오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도 수원의 2대0 승리 예상하고 있고요. 파울리뉴 전문가로서 제가 파울리뉴가 이번 경기 이제 다시 득점할 만한 시기가 됐거든요. 때가 됐어요. 네, 이번 경기 한 번 득점하면 또 한 두세 경기 몰아치잖아요. 이번 경기 인천전 그 다음 경기까지 3연속 골 몰아치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래서 강윤님께서도 2대0의 예측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비슷한데요.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내가 병성환 감독님이라면 어땠을까를 항상 생각하거든요. 감독님 성향상 그대로 나옵니다. 부천전에 비해서 이제 경고 누적인 그 정동윤 선수 빼고 이건희 선수 나오는 거 빼고는 그대로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브루노 실바 선수 같은 경우는 그 세라핌이나 파울리뉴 선수를 대신해서 밟을 것 같거나 아니면 결장할 것 같고 그대로 김지호 선수를 한 20분 30분 정도 투입한 다음에 일류첸코 넣는 방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한 번 더 가동해서 좋은 성적을 가져가고 인천전에는 조금 다르게 변화를 주지 않을까. 왜냐면 3연승을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결과는 이제 거너스님이 이제 앞에서 그 성남이 좀 강하게 공격적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주신 거에서 제가 강한 그 느낌이 왔습니다. 3대0 예상합니다. 실점하는 게 실리적인 아니라 축구를 실점하는 것이 아니라 늘 것 같다. 늘 것 같다. 늘 것 같다. 네. 선제골도 먼저 놓고 선제골 넣고 그 약간 내려가지고 상대 살살 긁어가지고
끌어당긴 다음에 뒷공간 털어먹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어. 오히려 3대0 이상의 대승까지도 성남 사실상 진짜 성남 팬한테 미안하지만 수원 홈 아닙니까? 그렇죠. 네, 사실상 얼마나 수원 홈 오겠어요. 아닙니까? 전 티켓팅 저 30초 만에 못했어요. 그거 그러니까요. 가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네? 하여튼 3대0 이상의 대승 예상을 해봅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한번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모든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제 우리가 올라갈 차례입니다. 그토록 달성하기 어려운 3연승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3연승을 하면 최소 인천까지는 이기고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수원의 시간이 왔습니다. 선수 여러분,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냉정하게 경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언제나 여러분들 뒤에는 세계 최고의 서포터들이 여러분들을 따라다니며 응원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친다 해도 여러분들을 홀로 걷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서로 믿고 이번 시즌 끝까지 함께 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늦은 시간에도 언제나 고생해주신 패널분들 감사드리고요. 늘 청취해주시는 여러분들을 동료라고 부르는 근본의 팟캐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도 골다방 크루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로빈의 시작이 매우 좋기 때문에 빅버드 탄천점에서도 화끈한 공격 축구로 승점 3점을 가져오리라 생각하고요. 오랜만에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평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선수들 선발 라인업을 예측하잖아요. 이번 주 골다방 성남전 선발 라인업은 김진아, 허명호, 허이준, 최강윤입니다. 저는 가세요? 운이 좋게 그리고 고민 끝에 표를 얻어서 성남을 갈 예정이고요. 뭐야, 못 가신다더니. 네, 고민했는데 네. 이준인의 가족이랑 같이 또 경기를 볼 것 같아요. 그 조합으로 인천 원정 갔다가 매우 씁쓸하게 돌아왔거든요. 안 좋은 라인업인데. 비 쫄딱 맞고. 네, 근데 이번에는 다 같이 행복하게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있습니다. 탄천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잘 다녀오시고요. 네. 네, 또 탄천을 빅버드로 어나더 빅버드 탄천점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탄천이나 청천이 되도록. 그날도 기온이 27도 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높네. 세라핌의 타임이네. 세라핌 타임. 세라핌이 날아다닐 걸로 예상합니다. 네, 저랑 건너스는 TV로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탄천에서 뵙겠습니다. 3대0입니다, 여러분. 3대0. 끝. 나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한 번 더 저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 나와 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한 번 더 저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 라반다와 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한 번 더 저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 라반다와 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한 번 더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